서울 외곽의 오래된 음악학교, 예성음악학원. 1973년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벽돌 사이로 이끼가 자라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그래도 이 학교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교문 앞 벚나무는 잎을 거의 다 잃었고 앙상한 가지만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교정 한켠의 건물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66세 하나는 청소도구를 든 채 음악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낡은 회색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과 마찰하며 작은 소리를 냈다. 짝짝짝. 그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23년. 그녀가 이 학교를 지켜온 시간이었다. 1999년 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43이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어정쩡한 나이. 갈 곳 없던 그녀를 받아준 곳이 이 학교였다. 하나는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았다. 무릎이 시렸다. 요즘 들어 관절염이 심해졌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 미루고 있었다. 물파스를 바르고 참았다. 어차피 평생 참으며 살아왔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다. 학생들은 그녀를 하나 아줌마라고 불렀다. 어떤 아이들은 몰래 학교 엄마라고도 했다. 다친 학생이 있으면 하나는 달려가 소독약을 발라줬다. 무릎이 까진 아이, 손가락을 베인 아이, 코피를 흘리는 아이. 모두 하나에게 왔다. 그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주머니에는 밴드와 소독약이 들어 있었다. 돈이 없어 점심을 못 먹는 아이가 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다. 아줌마는 아침 많이 먹었어. 너 먹어. 거짓말이었다. 하나는 아침을 거른 날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추운 겨울날 연습실에서 떨고 있는 학생에게는 따뜻한 차를 건넸다. 보리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다녔다. 선생님 고마워요. 아이들이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감기 걸리면 연습 못하잖아. 바닥을 닦던 손이 멈췄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 오래된 첼로 케이스가 보였다. 비동음악실 3호. 그 방은 특별했다. 아니, 금지된 공간이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첼로 케이스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먼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케이스 위에는 낡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누렇게 바른 종이.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절대 열지 말 것 마이너스 이사장 유준. 하나는 몇 초 동안 그 앞에 멈춰 섰다. 발이 저절로 멈췄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다. 쿵쾅쿵쾅. 손이 저도 모르게 가슴 쪽으로 올라갔다. 왜 이럴까? 저건 그냥 악기일 뿐인데. 그런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그 첼로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악기를 다시 만질 수 있다면 하는 오래된 미련. 40년 전 포기한 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하지만 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매일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선율을 들으면서 그 미련은 조금씩 다시 살아났다. 학생들이 연습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는 가슴이 저렸다. 부러웠고 그리웠고 아팠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구두 소리. 하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걸레질을 시작했다. 경비 아저씨였다. 60대 중반의 박경비. 하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항상 제일 먼저 오시더라.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네, 오늘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일찍 청소 끝내려고요. 학부모님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죠. 고생 많으시네요.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괜찮아요. 일 끝나고 마실게요.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는 다시 한번 그 방을 바라봤다. 첼로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잊혀진 악기. 23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복도로 향했다.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첼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그 방 쪽을 돌아봤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하나는 젊은 시절 음악대학 첼로가를 다니던 학생이었다. 1975년 그녀는 20살이었다. 서울예술대학교 첼로 전공. 꿈에 그리던 학교였다. 입학 경쟁률은 20대 1. 하나는 실기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교수들은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이 학생은 프로 연주자 될 수 있어. 손가락도 길고 음감도 뛰어나. 입학식 날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하나가 음악가가 되는구나.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하나야, 내 꿈 꼭 이루렴.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열심히 할게. 하지만 그 행복은 1년도 채가지 못했다. 1976년 여름 7월 15일. 하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5층 건물 공사 중 비계가 무너졌다. 아버지는 떨어졌다. 허리뼈가 부러졌고 척추신경이 손상됐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평생 휠체어에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버지는 공사장 일용직이었다. 일당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루 입원비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1976년 당시 6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지만 한 달에 10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 하나는 학교를 그만뒀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서를 냈다. 교수님이 말렸다. 김 교수, 60대의 첼리스트. 하나야, 내 재능을 여기서 버리면 안 돼. 너는 진짜 음악가가 될 수 있어. 장학금 신청해 볼게. 학교의 이야기에서 등록금 면제도 받아볼 수 있어. 조금만 버텨봐.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 감사하지만 안 됩니다. 저희 집은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어요. 장학금은 다음 학기부터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요?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아버지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하나야, 그래도. 교수님, 결심했어요. 저 나가서 일할게요. 가족이 먼저예요. 그날 이후 하나는 첼로를 손에 쥐지 않았다. 악기를 팔았다. 중고 악기상에 가져갔다. 50만 원을 받았다. 악기상 주인이 말했다. 이거 좋은 첼로인데 정말 파는 거 맞아? 네, 팔아야 해요. 하나는 눈물을 참았다. 돈을 받고 나서야, 밖에 나와서야 울었다. 골목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일부를 냈다. 첼로를 넘기던 날 하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음악 생각하지 말자. 이제 그건 내 세상이 아니야.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 뒤로 첼로를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공장에서 일했다. 봉제 공장.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싱을 돌렸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하루 종일 닦았다. 손이 거칠어졌다. 예전에 첼로를 켜던 그 부드러운 손은 사라졌다. 25에 결혼했다. 남편은 트럭 운전사였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2년 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월급을 술집에서 다 써버렸다. 하나가 말했다. 여보, 우리 생활비 어떡해요? 집세도 못 냈어요. 남편은 소리쳤다. 닥쳐. 내가 벌어온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뭐가 어때? 30에 이혼했다. 아이는 없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자궁에 문제가 있어요. 임신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는 무너졌다. 음악도 잃었는데 아이도 가질 수 없다니. 삶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결국 혼자 남은 그녀에게 음악은 잃어버린 과거이자 다시는 열어선 안 되는 기억이었다. 생각하면 아팠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1999년 43세 하나는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예성음악학원에 지원했다. 학교 관리인 모집, 나이 무관, 숙식 제공, 월급 80만 원. 면접 때 이사장 유준이 물었다. 왜 음악학교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곳도 많은데. 하나는 대답했다. 제가 옛날에 음악을 조금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익숙하고 편할 것 같아요. 유주는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봤다. 서울예술대학교 첼로가 중퇴. 굉장한 학교 나오셨네요. 네, 하지만 그만뒀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아쉽네요. 그래도 여기서 일하시면 음악 소리는 매일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유주는 그녀를 채용했다. 그리고 23년이 흘렀다. 어느 토요일 밤, 2022년 11월의 마지막 주였다. 11월 26일,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선생님들도 퇴근했다. 오후 6시가 넘으면 학교에는 하나와 경비 아저씨만 남았다. 하나는 홀로 남아 교실 불을 점검하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밤이 그녀의 마지막 순찰 시간이었다. 모든 불을 끄고 창문을 잠그고 난방을 조절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다. 1층, 2층, 3층. 모든 불이 꺼졌다. 창문도 잠겼다. 난방도 최소로 조절했다. 겨울이라 완전히 끄면 안 됐다. 악기들이 온도 변화에 민감했다. 특히 현악기는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했다. 이제 비동만 확인하면 끝이었다. 하나는 손전등을 들고 비동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다. 짝, 짝, 짝.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휘파람 소리를 냈다. 휘익 을씨년스러웠다. 하나는 가디건을 여미며 걸었다. 추웠다. 난방이 약해서 복도는 늘 추웠다. 비동 음악실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사무실. 금지된 방. 유리문 너머로 첼로 케이스가 보였다. 오늘따라 그 케이스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첼로를 비추고 있었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달빛은 차갑고 밝았다. 마치 나를 열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안 돼. 이사장님 말씀 어기면 안 돼. 나 해고될 수도 있어. 하지만 발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절로 움직였다.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 문은 잠기지 않았다. 늘 잠기지 않았다.
이사장이 가끔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삐걱 문이 열렸다. 한 번만 하나는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만 보고 나올게. 만지지는 않을게. 그냥 가까이서 한 번만 볼게. 그녀는 첼로 케이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이 차가웠다. 무릎에 냉기가 전해졌다. 손이 떨렸다.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 오래된 금속 소리.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짙은 갈색빛의 나무결이 빛났다. 아름다운 첼로였다. 이탈리아제였다. 앞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메이드 인 이탈리 1965. 손때가 묻어 있었다. 오래된 악기였지만 정성껏 관리된 흔적이 보였다. 현도 새 것처럼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첼로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느껴졌다. 묵직했다. 4kg쯤 됐다. 40년 만에 만지는 첼로였다. 손에 닿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눈물이 났다. 이 느낌을 잊었었어. 나무의 질감, 현의 감촉, 악기의 무게.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활을 들어 올렸다. 송진이 말라 있었다. 활털이 뻣뻣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하나는 첼로를 무릎 사이에 고정했다. 예전 자세 그대로였다. 왼손은 지판에, 오른손은 활을 잡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떨리는 손끝이 현에 닿았다. 차가웠다. 현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하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활을 그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웅 낮고 따뜻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나는 눈을 감았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20살 대학 연습실.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선배들의 웃음소리. 교수님의 목소리. 하나야, 너는 감정을 소리에 담는 재능이 있어. 기교는 연습하면 되지만 감정은 타고나는 거야. 그게 진짜 음악이야. 아베 마리아. 그녀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그 곡을 응조렸다. 손가락이 현 위를 움직였다. 첫 음, 두 번째 음.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현을 누르는 힘이 약했다. 하지만 점점 부드러워졌다. 근육이 깨어났다. 관절이 기억을 되찾았다. 4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의 손은 곡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는 연주하며 울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닦았다. 하지만 계속 흘렀다. 눈물이 첼로 위에 떨어졌다. 나무에 스며들었다. 미안해요. 악기를 적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베 마리아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린 딸에게 불러주던 곡이었다. 하나에게도 딸이 있었다. 아니,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1982년 31살 때 보육원에서 일할 때 만난 생후 3개월짜리 여자아이. 버려진 아이였다. 하나는 그 아이를 돌봤다. 몇 달 동안 밤마다 재웠다. 젖병을 물렸다. 기저귀를 갈았다.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줬다. 첼로는 없었지만 목소리로 불렀다. 아베 마리아를. 아이는 그 노래를 들으면 잠들었다. 작은 손을 쥐고 눈을 감고. 하지만 그 아이는 입양을 갔다. 1982년 12월 어느 부부가 데려갔다. 하나는 울었다. 원장실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 제가 키울 수 없나요? 제가 입양하면 안 되나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하나 씨는 미혼이고 직원이에요. 입양 자격이 안 돼요. 그 아이는 좋은 집으로 갔어요. 의사 부부예요.
행복할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도 몰랐다. 얼굴도 이제 기억나지 않았다. 40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작은 손의 촉감은 기억났다. 따뜻했던 체온도. 하나는 연주를 멈췄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화를 내려놓고 첼로를 안았다. 아이를 안듯이 고마워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학교 2층 이사장실. 유주는 미처 귀가하지 못하고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72세의 그는 요즘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빈집, 아무도 없는 거실, 딸의 사진만 가득한 벽. 그곳은 그에게 감옥 같았다.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술을 마셨다. 유나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4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때 들려온 첼로 소리. 유주는 펜을 떨어뜨렸다. 펜이 바닥에 굴러갔다. 몸이 굳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첼로? 토요일 밤 8시. 학생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시간. 누가 첼로를 켜고 있는 거지? 소리는 비동에서 들려왔다. 분명했다. 유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귀를 기울였다. 멜로디가 선명하게 들렸다. 창문을 통해 복도를 따라 그의 귀로. 그 곡은 아베 마리아. 유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책상을 붙잡았다. 그 곡은 40년 전 실종된 딸 유나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곡이었다. 1982년 여름 5살이던 딸은 그 곡을 배우고 있었다. 첼로는 아이에게 너무 컸다. 보통 5살이면 바이올린을 시작한다. 하지만 유나는 고집을 부렸다. 아빠, 나 첼로 할래. 첼로 소리가 더 예뻐. 낮은 소리가 좋아. 피아노는 싫어. 바이올린도 싫어. 첼로 해줘. 작은 손으로 유준의 옷을 잡아당기며 조르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유준은 딸에게 작은 첼로를 사줬다. 8분의 1 사이즈. 어린이용 첼로. 50만 원이었다. 1982년 당시 50만 원은 큰 돈이었다. 한 달 월급이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다. 유나는 매일 연습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손가락이 작아서 현을 누르기 힘들어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 아파도 괜찮아. 나 나중에 크면 진짜 첼리스트 될 거야. 텔레비전에 나올 거야. 그리고 1982년 8월 15일 광복절. 그날 딸은 사라졌다. 남산공원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졌다. 유주는 화장실을 가려고 딸을 벤치에 앉혀놓았다. 유나야, 여기 앉아 있어. 아빠 화장실 다녀올게. 절대 움직이지 마. 알았지? 응, 아빠. 빨리 와. 5분. 화장실 다녀오는데 5분밖에 안 걸렸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딸은 없었다. 유주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공원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유나야, 유나야, 어디 있어? 사람들이 모였다. 경찰이 출동했다. 수색을 했다. 공원 전체를 뒤졌다. 인근 가게, 화장실, 주차장. 모두 찾았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CCTV도 없던 시절이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유괴인지 미아인지 사고인지 아무도 몰랐다. 아내는 유준을 원망했다. 당신이 애를 혼자 놔뒀잖아요. 화장실이 뭐가 그리 급했어요. 당신 잘못이에요. 매일 싸웠다. 아내는 울고 유준은 술을 마셨다. 집은 지옥이 됐다. 1년 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 얼굴 보면 유나 생각나서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유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게 자기 탓이었다. 유주는 혼자 남았다. 딸의 첼로만 간직한 채 그 작은 첼로를 버릴 수 없었다. 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그 첼로를 비동 음악실에 보관했다. 큰 첼로로 바꿨다. 딸이 돌아오면 클 테니까. 성인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 성인용 첼로를 사서 케이스에 넣어뒀다.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40년 동안 첼로 소리가 계속 들렸다. 유주는 조용히 복도로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 비동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 벽을 잡고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쿵쾅쿵쾅.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다. 숨이 가빠졌다. 그 음색, 너무도 닮아 있었다. 딸의 연주와, 아니, 그보다 더 성숙하고 깊었다. 하지만 리듬이 같았다. 손가락이 현을 누르는 타이밍, 화를 그을 때의 호흡, 음과 음 사이의 간격, 강약을 조절하는 방식, 심지어 화를 멈추는 습관까지 모두 유나와 같았다. 유주는 멈춰섰다. 사무실 문 20m 앞. 그는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이게 꿈인가? 내가 미친 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땀이 났다. 유나야? 유주는 속삭였다. 목이 메었다. 내가 맞니? 살아있니? 아빠 여기 있어.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주는 숨을 참았다.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았다. 금속이 차갑게 느껴졌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 누가 허락했소? 첼로를 켜던 하나는 활을 떨어뜨렸다. 활이 바닥에 굴러갔다. 똑똑똑. 그녀는 황급히 일어섰다. 첼로가 기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냥 한 번만 보려고 정말 잠깐이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떨렸다. 해고될 거라고 생각했다. 23년 동안 일한 이 학교에서 쫓겨날 거라고.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유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번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하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하나의 얼굴, 손, 자세를 훑쳤다. 코 모양, 턱선, 이마. 낯익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향했다. 손등, 거기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다. 갈색 점,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 정확히 그 위치. 유준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했다. 동공이 확대됐다. 입이 벌어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점, 세상에, 그 점. 유나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다. 오른손 등, 엄지와 검지 사이.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크기, 같은 색. 유주는 비틀거렸다.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벽에 등을 기댔다. 그 점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나는 자신의 손을 봤다. 네, 이 점이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유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나의 손을 잡았다. 이 점 정말 태어날 때부터? 네, 보육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없어지지 않는 점이래요. 유주는 입술을 떨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유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손등의 점, 첼로를 켜는 자세, 아베 마리아의 멜로디,
그리고 나이. 1977년생. 한빛보육원. 1982년 9월 입소.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유주는 일어나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딸의 사진을 꺼냈다. 액자에 든 사진. 1982년 7월에 찍은 마지막 사진. 5살 유나. 첼로를 안고 웃고 있었다. 새벽 2시, 유주는 서재로 갔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몇 년 만에 여는 앨범이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유나의 사진이 가득했다. 갓난아기 때, 돌 때, 3살 때, 5살 때.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다. 유나가 4살 때 찍은 사진. 손을 펼치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아빠, 내 손 봐. 점 있어. 유나가 신기해하던 그 점. 오른손 등, 엄지와 검지 사이. 갈색 점. 사진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유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유나야, 내가 맞니? 살아있었니? 40년 동안 어디 있었니? 다음 날 일요일 유주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다락방에 보관해뒀던 상자. 유나가 실종된 후 경찰이 남긴 자료들. 실종 아동 포스터,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 신문 기사. 모두 꺼내 펼쳐놓았다. 실종 아동 포스터에는 유나의 얼굴이 있었다. 이 아이를 찾습니다. 이름 유나, 나이 5세, 실종일 1982년 8월 15일. 실종 장소 남산공원. 특징 오른손 손등에 점 있음. 유주는 포스터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신문 기사도 있었다. 5세 여아 남산서 실종, 경찰 수색 중. 1982년 8월 16일자 신문. 경찰은 유괴 가능성과 미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색 중이다. 인근 보육원과 병원도 조사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인근 보육원, 한빛보육원도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해당 보육원의 실종 아동과 일치하는 여아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왜 찾지 못했을까? 유주는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한빛보육원. 하지만 번호가 없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한빛보육원 폐쇄 2010년. 기사가 나왔다. 운영난으로 문 닫은 한빛보육원. 아이들 다른 시설로 이송. 그리고 월요일 아침 유주는 몰래 하나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다.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관리인 하나 씨 서류 좀 보내주시오. 이메일로. 네, 이사장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분 뒤 이메일이 도착했다. 파일을 열었다. 이름 하나, 주민등록번호 77만 301-2, 생년월일 1977년 3월 1일 추정 출생지 미상 보호시설 한빛보육원 입소일 1982년 9월 1일 입양 기록 없음. 유준의 숨이 멎었다. 1977년 3월 1일. 유나의 생일은 1977년 3월 12일이었다. 거의 같았다. 1982년 9월 1일 입소. 유나가 실종된 지 2주 뒤였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추정? 유주는 중얼거렸다. 생년월일이 추정이라니 그 말은 하나가 자신의 정확한 생일을 모른다는 뜻이었다. 보육원에 버려졌거나 미아로 발견된 아이였다는 뜻이었다. 출생증명서가 없었다는 뜻이었다. 유주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유나야, 정말 내가 맞니? 그럼 40년 동안 넌 어떻게 살았니? 왜 날 못 찾았니? 그날 오후 유주는 조용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네,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지참해 주세요. 유주는 병원으로 갔다. 체열을 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검사 대상자분의 검체도 필요한데요. 그분 것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채취하실 건가요?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걸로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56개 또는 사용한 칫솔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화요일 유주는 학교 청소도구함에서 하나의 머리카락을 찾았다. 빗에 걸린 머리카락.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져갔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빨리 할 수 없나요? 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까지 5일. 유준에게 그 시간은 40년보다 길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밤에는 잠을 못 잤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만약 하나가 유나가 아니라면, 다시 희망을 잃어야 한다면, 또다시 실망해야 한다면, 하지만 만약 맞다면, 40년 동안 딸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 몰랐다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 유주는 매일 복도에서 하나를 지켜봤다. 멀리서 조용히 그녀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다. 걸레질하는 손놀림, 계단을 닦는 자세, 창문을 닦으며 흥얼거리는 모습, 학생들을 챙기는 모습도 봤다. 넘어진 아이에게 달려가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는 모습. 괜찮아? 많이 아파? 이거 붙이면 금방 나아. 점심을 못 먹은 학생에게 빵을 건네는 모습. 선생님 거 먹어. 난 아침 많이 먹었어. 가끔 피아노 위 먼지를 털며 미소 짓는 얼굴. 연습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따뜻한 눈빛. 모든 게 익숙했다. 따뜻했다. 다정했다. 유주는 생각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착하고 다정하고 남을 챙기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제대로 키웠다면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느 날 점심시간 유주는 하나에게 말을 걸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하나 씨 식사하셨소? 하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이사장님.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나는 식사를 거른 날이 많았다. 돈을 아끼려고.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하지 않겠소? 유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는 당황했다. 저요? 제가 이사장님이랑 차를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지난주 일 때문에. 하나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책망하려는 게 아니요. 그냥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소. 두 사람은 학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유주는 커피를 주문했다. 하나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등을 꼿꼿이 세웠다. 유준이 물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소? 네, 한빛 보육원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때부터인데 원장님 말로는 그보다 더 어릴 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아무 기록도 없었대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어느 날 보육원 앞에 있었대요. 보육원 앞에? 네, 1982년 9월 초였대요. 원장님이 아침에 문을 여는데 제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대요. 울고 있었대요. 옆에 쪽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 부탁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었대요. 유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커피가 흔들렸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 보육원 오기 전 기억?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가끔 꿈을 꾸긴 해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꿈. 공원에서 노는 꿈.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그냥 느낌만 있어요. 유주는 눈을 감았다. 목이 메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 점은 언제부터 있었소? 유준이 하나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하나는 손을 봤다.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그 점 때문에 놀림 받은 적 없어? 아니요. 그냥 점인걸요. 다들 있잖아요. 유주는 하나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참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안 됐다. 5일 뒤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유주는 병원에서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기가 무서웠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다시 절망해야 한다면? 하지만 알아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천천히 종이를 꺼냈다. 눈을 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을 떴다. 친자 확률 99.99%. 종이에 적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유준의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펄럭이며 떨어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다. 유나야, 유나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40년 동안 바로 곁에 아빠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주는 한참을 울었다.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멈출 수 없었다. 4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적이 없습니다. 제 딸을 찾았어요. 40년 만에.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유주는 종이를 주워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다. 그날 오후 유주는 하나를 비동음악실로 불렀다. 사무실. 첼로가 있는 그 방.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무 음악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비동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지? 혹시 해고하려는 건가? 천로 이야기하려는 건가? 긴장한 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주는 창가에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햇빛이 그의 뒤에서 비추고 있었다. 앉으시오. 유준이 말했다. 하나는 의자에 앉았다. 유준도 돌아서서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그 첼로 당신이 연주한 곡 말이오. 유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을 떨며 책상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잠깐. 그게 아니오. 유주는 하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이 붉었다. 그 곡은 내 딸이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곡이었소. 아베 마리아. 1982년 여름 5살이던 딸이 배우던 곡이요. 매일 연습했소.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소. 나는 딸 옆에 앉아서 지켜봤소. 손이 작아서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하나는 숨을 죽였다. 딸이요? 그 아이는 그의 8월 15일에 사라졌소. 남산공원에서. 내가 한눈을 판 사이에. 화장실 간 5분 사이에. 유준의 목소리가 더욱 갈라졌다.
눈물이 흘렀다. 경찰이 찾지 못했소. 40년 동안 나는 매일 죽고 싶었소. 내 잘못 때문에 딸을 잃었으니까. 매일 밤 딸 사진 보며 술을 마셨소. 용서를 빌었소. 이사장님 하나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소. 유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 손등의 점,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내 딸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소. 당신이 첼로 켜는 자세, 당신이 연주하던 그 곡, 당신의 나이 1977년 3월생. 내 딸과 같소. 보육원 입소 날짜 1982년 9월 1일. 딸이 실종된 지 2주 뒤요. 한빛보육원. 딸이 실종된 바로 그 지역. 모두 내 딸과 같았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났다.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일 뿐이에요. 유주는 봉투를 꺼냈다. 책상 서랍에서 손이 떨렸다. 확인했소. DNA 검사. 그는 종이를 하나에게 건넸다. 당신이 내 딸이요. 유나. 40년 동안 찾던 내 딸. 하나는 종이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다. 친자 확률 99.99%. 이게 무슨 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종이를 떨어뜨렸다. 제가 정말 따님이에요? 그래. 유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내 딸이야. 미안하오. 유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딸 앞에 고개를 숙였다. 72세 노인이 66세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가 너무 늦었소. 40년이나 늦었소. 용서해 주시오. 내가 널 지키지 못했소. 화장실 가느라 5분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내가 사라졌소. 내 평생의 죄여. 유주는 이마를 바닥에 댔다. 절을 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아빠가 한눈 팔아서 너를 잃었다. 40년 동안 너는 혼자 살았구나. 보육원에서 아무도 없이. 아빠는 너를 찾지 못했고 너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따님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내 딸이야. 유나야. 유주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주겠니? 하나는 무릎을 꿇고 유준을 안았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40년의 시간이 그 순간 무너졌다. 하나는 중얼거렸다. 저도 아빠를 기억 못해서 미안해요. 꿈에서만 봤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따뜻한 느낌은 기억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있으면 돼. 유준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늦었지만. 2023년 3월 25일. 봄이 왔다. 예성음악학원 대강당.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하고 되찾은 인연을 축하하는 음악회. 대강당은 개조됐다. 무대가 확장됐고 조명이 새로 설치됐다. 객석은 300석. 모두 찼다. 무대 중앙에는 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관리인 옷을 입지 않았다.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목걸이를 했다. 유준이 선물한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40년 전 딸 유나의 첼로가 있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딸이자 한 명의 음악가로서의 첼로. 관객석은 가득 찼다.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지역 주민들 모두 이 이야기를 들었다.
4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만난 기적. 신문에도 났다. 음악학교에서 만난 기적. 관리인이 이사장의 딸이었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유준이 앉아 있었다. 새 양복을 입었다. 넥타이를 맸다. 그는 눈가에 미소를 띠며 딸을 바라봤다. 40년 만에 되찾은 딸. 이제는 함께 살고 있는 딸. 같은 집에서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딸. 하나는 천천히 첼로를 무릎 사이에 고정했다. 활을 들어 올렸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기침 소리도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활을 그었다. 첫 음이 울렸다. 아베 마리아. 예전과 같은 곡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다. 죄책감도 금기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감사와 사랑만 있었다. 하나는 연주하며 눈을 떴다. 아버지를 봤다. 유준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은 눈으로 대화했다. 고마워요, 아빠. 아니야, 내가 고마워. 음악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따뜻하고 깊은 첼로 소리. 그리고 창문을 통해 교정 밖으로 흘러나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 사이로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시간의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아빠, 이제야 정말 음악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아빠도 되찾았어요. 제 인생도 되찾았어요. 유주는 앞자리에서 조용히 울었다.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다. 40년의 죄책감, 후회, 그리움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이제는 행복만 남았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 연주가 끝났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흘렀다. 2초, 3초. 그리고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섰다. 스탠딩 오베이션. 하나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했다. 첼로를 내려놓고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유준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를 감쌌다.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였다. 그리고 천천히 조명이 어두워졌다. 커튼이 내려왔다. 자막이 무대 위 스크린에 떠올랐다. 기적은 가장 조용한 음에서 시작된다. 대강당 밖 교정에는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분홍빛 꽃잎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봄이 왔다. 하나와 유준에게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40년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됐다.